안녕하세요. 밑줄그어 수다의 주희, 도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책은 안도균 선생님의 팬데믹 시대에 읽는 동의보감 강의입니다. 이 책은 길 위의 인문학이라는 온라인 강의 3개를 풀어 쓴 책인데요. 네, 얼마 전 남산강학원에서 이 책으로 저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원데이 세미나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그때 세미나에 참여해서 좋았던 후기를 동네방네 전파했던 2명의 친구를 미스다에 초대했습니다. 네, 바로 서영과 보라 쌤인데요.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이렇게 시작되는군요. 네. 안녕하세요. 보라입니다. 저는 남산강학원 외웠나요? 전 남산강학원의 그 천공자 영성탐구 코스라고 하는 청년 프로그램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랑 뭐 활동도 하고 있는 보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영입니다. 저는 강학원에서 낭송의 주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공부를 암송의 주역이 암송. 본인의 본인의 프로그램을 그렇게 짧은 얘기하시면 죄송해요. 암송의 주역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감이당 홈피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장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다를 떨기 전에 목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목차는 그 세 강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강의는 예측 불능의 시대와 창조적 진화, 두 번째 강의 동의보감에 숨겨진 모의의 통치술, 세 번째 강의 양생과 치유의 실천들, 네, 이렇게 목차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다를 떨어볼 건데요. 주희쌤은 어떤 밑줄이 좋았나요? 저는 그 앞에 머릿말 부분이 좋았는데 그 7쪽인데 밑줄을 읽어보면 하지만 삶은 통째로 흐른다. 삶의 문제들은 덩굴처럼 얽혀있다. 몸이 아픈 것은 마음과 연관이 있고 마음의 문제는 일과 돈의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 등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좀 더 확장하면 그것들은 시대의 무의식 등 크고 작은 역사성과 맞물려 있다. 우리에겐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한꺼번에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어떤 유동적 지성이 필요할지 모른다. 저는 여기서 그 삶은 통째로 흐른다 라는 부분이 좀 인상이 깊었는데, 그러니까 이 몸이랑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은 하고 있었는데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 굳이 별로 관심을 가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삶이라는 게 그냥 내 몸이랑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적인 거라든지 심지어 그런 내가 어느 사회랑 어느 시대에 놓여 있는지도 다 우리가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이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 시선이 확 넓어지면서 내 삶을 진짜 이해하고 싶고 나를 이해하려고 하려면 내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고 이 사회에서 어떤 가치들을 추구하고 이런 거를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우리가 정말 그런 연결해서 볼 수 있는 틀이 정말 저한테도 좀 장착이 안 돼 있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복합적인 것들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유동적 지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진행되는 얘기들이 그래서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또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어떤 때보다도 연결성을 막 느끼고 있는데 그런 걸 같이 사유할 때 좋은 틀이 될 수 있겠다. 책을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들이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보라와 서영은 어떤가요? 생각을 해보면 내 몸이라고 하는 게 동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관계들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바깥의 모든 거 그러니까 존재가 만나고 상호하는 모든 외부 대상이 자연이다. 이런 것들과 관계 맺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되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이 공간이랑 이렇게 여기까지가 다 몸이라고 뭐 책상이면 딱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구나.
이 몸이 엄청 확장되는 느낌이긴 하는 것 같아. 어떤 뭐 과학 공부를 해도 그렇고 어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 뭐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지게 됐었던 어떤 그런 기원들이 다 있고 그런 것들 위해서 나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있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걸 진짜 보겸의 말대로 이렇게 총체적으로 통째로 그렇게 보는 걸 우리가 잘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9페이지에서 이제 항로학을 소환하면서 무의치질한 통치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몸을 치료하는 원리와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가 서로 통한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통치술의 문제로 바꿔보면 개인의 문제를 푸는 원리로 시대를 연결하고 시대의 진단과 몸의 진단이 소통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한결이가 이제 얘기를 해줬던 건데 그 소세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소세키가 저는 잘 모르긴 하는데 신경증 같은 거를 앓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신경증이라고 하는 그게 그 시대가 만들어낸 병인 거잖아요. 그래서 소세키는 그 신경증을 없애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오히려 탐구하고 이런 게 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근데 그게 결국엔 사회의 문제랑 연결돼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사회에서는 이런 신경질적 인간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음을 자기 몸을 관찰하면서 시대를 통찰하거든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이나 내 어떤 병들이나 어떤 그런 생각들, 견해들 이런 것들이 그냥 내게 아니고 진짜 이 사회와 이런 시대와 연결돼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걸 통찰할 때 내가 내 몸을 통찰하는 게 결국엔 사회를 통찰하는 일일 수도 있고 사회를 통찰하는 게 결국엔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인간이 만들어지는가를 통찰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아까 주희 얘기한 것처럼 나와 세계를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려면 세계를 이해해야 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일이 곧 나를 이해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기서도 막 나오는데 막 역사 이런 거에 막 엄청 알고 있는데 내 삶이 바뀌지 않고 이런 것들이 연결이 지금 우리가 되게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암과 이 시대와 뭐 나의 몸과 이런 게 다 따로 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보겸이는 어떤 밑줄이 좋았어?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이랑 좀 계속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 17쪽인데요. 17쪽의 두 번째 문. 그러니까 바깥 세상의 모든 것, 예를 들어 친구들, 내가 있는 공간의 분위기, 공기, 이 모든 것이 내 몸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외부 자연과 동떨어진, 세계와 동떨어진 그런 존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혼자 방에 앉아있을 때도 의자에 앉아있고 벽을 마주하고 있죠. 잠을 잘 때도 베개와 이불, 방이라는 공간과 항상 상응을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몸은 없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6인데요.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 진짜 동의보감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게 좀 잘 드러났던 것 같고 저는 이걸 읽으면서 어디까지가 나인가 아까 서영 언니도 얘기했지만 진짜 나를 이루고 있는 게 어디까지지? 그런 질문을 해보니까 진짜 내 몸 안에 진짜 물리적으로 타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말하는 공기 이런 것도 있고 뭐 장내 미생물들 막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내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했던 그게 좀 깨지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고 또 그 동의보감에서는 그 몸을 그 정기신으로 보는데 정이 육체고 기는 자연이고 신은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자연을 내 몸 안에 포함시키는 게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외부라고 그러니까 내 몸이랑 자연은 정말 따로 떨어져서 생각하는데 그 외부가 이미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아 진짜 내가 뭔가 나라고 고집할 게 따로 없는 거구나 그런 게 읽혀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구분은 돼 있는데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가 나가 아니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경계가 구분은 있는데 경계가 없는 그런 경계가 있는데 없는 근데 우리가 너무 시각적인 거에 길들여져서 이게 딱 경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미지로 보면. 근데 우리가 어떤 감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의 분위기나 이런 걸 다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런 시각 외에 그런 감각들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감이. 그래서 더 이게 분리돼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관념도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 그것도 재밌지 않았어? 그 독일 읽었던 거에서 아래쪽에 18쪽에 그것도 그래서 이 몸은 시공간과 함께 흐르고 있고 자연과 함께 정의가 된다. 근데 해부학적인 몸은 삶과 떨어져 있는 죽은 신체를 다루는 거다. 근데 동의보감은 변화하는 몸, 흐르는 몸을 사유한다. 공기나 먹는 거나 사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내 몸이 계속 뭔가 소화를 하고 배출을 하고 이런 것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몸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막 내가 변하기도 하고 이 움직이는 몸이라고 했을 때 되게 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긴 해요. 저도 그 좋았던 밑줄 중에 그러니까 그 생명이 뭔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48쪽인데 이거 읽어보면 생명에는 두 가지 힘이 있어요. 구심력과 원심력이 그것인데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잖아요. 이렇게 벗어나지도 않고 안으로 끌려가지도 않고 돌 수 있는 이유가 구심력과 원심력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이죠. 구심력은 안으로 들어가려는 힘이고 원심력은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이잖아요. 생명에는 이 두 가지 힘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구심력은 외부 힘에 대항하여 안전성을 유지하려는 힘이고 원심력은 안정성을 깨고 창조적 역량을 발휘하려는 힘이죠. 이 두 가지가 생명적 본능입니다. 그런데 문명은 이 구심력의 작용이 사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문명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삶의 방식이 유목에서 정주의 방향으로 가고 편리함과 안정을 추구하는 매뉴얼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구심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성은 그대로 계속 유지되지 않아요. 우리 몸에서 안정이 오래 지속되면 이것을 파괴하려는 본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먹고 살 만한데도 끊임없이 전쟁과 약탈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끊임없이 자기를 파괴하려는 중독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심심한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마약, 도박 같은 중독 현상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생명이 구심력이랑 원심력이 있는데 근데 아까 서영이가 그 내가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창조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낯선 것과 만나서 거기에서 내가 막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이 확실히 우리 안에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내가 어떤 안정을 또 추구하고 싶고 근데 그 두 힘이 이렇게 공존한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안정이 무조건 나빠도 아니고 어떨 땐 이 안정이 필요하기도 하고 근데 또 이게 너무 과할 경우에는 그게 근데 또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뭔가 안정성이라는 것과 내가 자꾸 낯선 것을 만나서 어떤 이 안정성을 깨고 뭔가를 그 창조하려고 하는 거 그걸 어떻게 내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밑에도 엄청 흥미로웠는데 동물들이 자해를 하는 게 전 너무 이 얘기가 너무 근데 진짜 이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나 같아도 그 한 공간에서 이 생명력을 억누르고 살면 스스로 자해를 하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생명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게 자연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그 구심력? 그거를 느끼고 싶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뒤에 결국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엄청 놀라웠어요. 맞아. 동물들이 그런다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 우리 안에도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이해가 됐어. 왜 내가 이런지 어떻게 그 어떤 상태에서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좀 됐어요. 되게 안정적인데 뭔가 이유 없이 우울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 내 생명력이 살아 있음을 못 느껴서 그랬구나. 뭐 그런 이해가 됐어. 확실히 이해가 되니까 그런 감정들이 느껴졌을 때
내가 해볼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기는 것 같긴 해요. 뭐 그럴 때 뭐 걷는 것도 어쨌든 뭐 또 외부를 만나는 거기도 하니까 그런 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사람들이랑 또 만나려고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서영이는 어떤 밑줄이 좋았나요? 저는 그 Q&A의 답변이 되게 좋았는데요.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냐면 이 팬데믹으로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자본주의의 흐름은 견고하게 느껴지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해볼 만한 실천적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이제 도담쌤의 답변이었는데 그 59쪽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나는 평생 대기업에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자유겠지만 나는 좀 더 창의력 있게 다른 삶을 살겠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바를 하고 남는 시간에는 공부를 하겠다. 그것도 삶의 자유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소소하게 살아가더라도 이 창조적 에너지는 무언가를 만나야 합니다. 타자, 곧 낯선 것과 만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나 글쓰기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특히 글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주 하는 일도 아닌데다가 고통스럽고 글을 쓰려면 무언가를 읽어야 되고 낯선 걸 만나야 하는 거죠.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내가 내 힘으로 어떤 제도와 장치 없이도 세상과 만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 어떤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이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책을 읽으면서 좀 강하게 왔는데 그냥 뭔가 살면서 저는 이 제도 바깥에서 어떻게 살지 이 고민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어떤 제도와 장치 없이도 세상과 만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뭔가 이렇게 딱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원을 다녀야 되고 뭐 어떤 학교를 가야 되고 약간 이것부터 이렇게 떠올렸던 것 같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서 배워야지 내가 그 다음 스텝을 가게 된다 말 기본적인 사고가 그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뭔가 완전히 다른 세상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는 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이 제도와 장치 없이 세상을 만난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 때, 그러니까 뭔가를 배운다고 했을 때도 사실 그냥 내가 혼자서 배우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책을 가령 그냥 혼자서 책을 읽는다고 해도 그 책도 어쨌든 타자니까 결국에는 내가 뭘 하든 타자를 만나는 건 맞는데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 저도 서영이처럼 그러니까 어떤 타자를 만난다고 했을 때 그 타자를 만나는 장이 뭔가 어떤 그 제도권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았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상상을 해도 그것 말고 다른 장은 또 상상이 잘 안 되고 어떤 뭐 학교라던가 학원이라던가 그런 제도 안에서 이렇게 갖춰진 장이 아닌 곳에서 그 타자를 만난다고 하는 게 뭘까? 그래서 더 어떤 여행을 꿈꿨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여행은 어떤 제도를 벗어났다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패키지 여행이나 이런 건 그게 아니면 제도 그런 제도죠. 패키지 말고 제도를 통해서 세상과 만난 전형적인 그러니까 그런 패키지 여행 말고 자유 되게 배낭여행. 배낭여행 이런 걸 되게 꿈꿨었는데 그게 어떤 제도 밖에서 내가 어떤 낯선 타자를 만나고 거기에서 내가 같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확실히 그런 욕망은 계속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불안이 커지는 것 같긴 해요. 뭔가 그거를 그러니까 보장된 게 아니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계속 매뉴얼 같은 걸 찾았던 것 같아. 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런 걸 길을 찾아 나갈 때는 사실 뭐 답이 없고 매번 그냥 내가 선택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감당하는 게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미 보장된 그런 길을 따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매뉴얼이 잘 갖춰진 거를 자꾸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아까 그 뒤쪽에 서영이가 읽은 부분에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질문의 답을 찾는 게 어떤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걸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의 어떤 길을 찾고 그게 세상과 만나는 어떤 그러니까 뭔가 정해져 이미 누구도 가지 않는 그 길로 내가 스스로 찾아간다. 이것 자체가 되게 좀 무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확실히 정말 제도가 내 삶을 정말 보장해 주는가에 대해서 진짜 꼼꼼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진짜 그 막연한 그런 불안감 같은 것 때문에 계속 좀 저도 정답을 찾았던 것 같아요. 뭐 제도 안에 있는 한에서는 제도가 뭔가 뭐 주긴 하겠지. 주긴 하겠지. 근데 이제 그 제도에 맞지 않는,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할 땐 당연히 이제 거기에 소속될 수 없을 거고 그런 건 있긴 하겠죠. 근데 여기서도 계속 막 유동적 지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는 사실 매번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근데 어떤 제도나 매뉴얼화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오든 그거를 어떤 하나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기준이나 이런 것들로 다 뭔가 해결하고 싶은 그러니까 계속 내가 어떤 시행착오를 겪는 걸 더 어렵게 만드는 지점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자꾸 그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는 게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변하니까 거기에서 내가 어떤 시행착오들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겪고 감당하는 게 확실히 좀 두렵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긴 해요. 하다못해 그 맛집도 어, 사람들이 맞아. 보장된 데를 저장된 데를 찾아가죠. 가잖아요. 그리고 맛이 맛집. 없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제 아. 그걸 찾는 마음은 뭘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제도의 탓을 하기보다는 그걸 찾게 되는 마음은 뭘까? 이런 걸 또 좀 질문해 보게 되는 것 맞아. 같아요. 왜 그런 걸 자꾸 찾게 될까? 이제 그러니까요. 그 그 말대로 맛집이란 겪고 것도 싶지 않고 실패하고 싶지 않고 보장된 그러니까. 것만을 뭔가 취하고 싶은 그런 게 있긴 있는 거지. 그렇게 안전하게 가고 싶은. 그러니까요. 깜짝 퀴즈입니다. 저희가 내는 퀴즈에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연구실의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그럼 퀴즈 나갑니다. 귀를 쫑긋해주세요. 생명에는 두 가지 힘이 있는데요. 구심력과 땡땡땡입니다. 구심력은 외부 힘에 대항하여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힘이고 땡땡땡은 안정성을 깨고 창조적 역량을 발휘하려는 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생명적 본능입니다. 이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소감과 함께 정답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남산강화군과 감이당 학인들이 공부하고 엮어낸 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보라 언니는 어떤 밑줄이 저는 좋았나요?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보자면 저 유의랑 무의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유의적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것도 무의입니다. 질병이 대체로 어떻게 생기는지를 볼까요? 바로 특정한 함의 반복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가렵다고 긁으면 처음에는 상처가 생기지 않지만 자꾸 한 곳만 긁으면 어떻게 되죠? 염증이 생기겠죠. 유의, 함이 병을 만든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살을 긁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지요. 보통 우리가 갖는 감정도 한 곳만 파기 때문에 탈이 생깁니다. 감정은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병의 원인입니다. 분노도 한 곳만 파고 슬픔도 한 곳만 파죠. 이때 겪는 분노와 슬픔이 그렇다고 창의적인 것도 아닙니다. 딱
고정되어 있는 회로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렇게 상투적인 상처를 그것만 끊임없이 파면 결국 질병이 됩니다. 이게 바로 유의라는 겁니다. 이게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질병이라고 하는 게 어떤 따로 있는 어떤 뭐가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하나를 특정하게 반복할 때 그게 질병이 된다. 이게 되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특히 그러니까 이 유의라고 하는 게 저는 이 유의무의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막 이렇게 뒤에 Q&A 부분에 유의가 이제 인위적인 행위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게 여기면서 생각 없이 행하는 것들을 의미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건 무의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습관대로 하는 그게 이게 왜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울까를 생각해 보면 그 앞에 이제 서문에서도 이제 이 책이 쓰여지게 된 그런 어떤 문제의식이랑도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예측할 수 없는 세계이다. 너무 많은 것들의 그런 인연들로 인해서 막 사건들이 벌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 이제 그렇다면 그런 때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의식을 위해서 이제 이게 나온 통치술이라고 하는 동의보감에서 알려주는 이런 통치술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왜 그게 인위적이고 유의라고 하는 게 내 습관대로 하는 게 유의적이고 왜 그게 인위적일까를 생각해보면 계속해서 그 시공간이 변하고 있는데 내 주변의 관계들도 계속 변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특정한 습관이나 그런 걸 반복하고 그 상황에 맞는 걸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건데 그걸 하지 않고 내가 기존에 익숙하고 내가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상황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는 습관적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랑 비슷할 것 같지만 전체적인 그 시야에서 봤을 때는 이게 되게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인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지. 엄청 뭔가를 하고 있는 거. 엄청 뭔가를 하고 있는 거지. 이 흘러가는 것과 역행하여 뭔가를 계속 붙잡고 있거나 뭔가 끊임없이 그 상황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유의라고 하는 거구나. 그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그게 병을 만드는 건데 그 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상황에 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이 상황에 맞지 않는 어떤 걸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제가 이런 하나를 파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특정한 함을 반복하는 걸 정말 좋아해가지고 이게 딱 읽는데 아 나는 질병을 아주 끌어안고 사는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근데 이게 되게 와닿았어. 그러니까 특정한 함의 반복인데 감정도 마찬가지다. 그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이별을 했어. 근데 그 이별은 그 전에 내가 했던 이별과는 다른데 내가 전에 했던 그 이별의 감정을 거기다 계속 투사를 해가지고 반복하고 있을 때 뭐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제가 뭐 이별을 한 기억이 너무 오래돼서 근데 왜 이별을 예시로? 왜냐면 최근에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어떤 감정을 반복하는 어떤 감정을 요즘? 반복하는 저는 좀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 같은 것들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건 아닌가? 감정은 이게 아닌가? 감정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 상태를 욕망.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지금은 내가 뭐 쉬어야 할 때구나 하고 뭐 쉬어주는 게 어쨌든 이 흐름을 내가 타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맞아.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안 따라주지 이러면서 자꾸 그 맞아요. 전에 하던 그 힘을 그대로 쓰려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내가 하나의 어떤 힘을 고집하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나쁜 거 먹으면 안 좋을 것 같고 이게 아니라 같은 걸 계속 먹는 게 몸에 안 좋다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맞아. 이게 되게 신기한 그런 얘기인 것 같아.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좋은 거 많이 먹으면 내 몸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거든 그게 무엇이든 내가 한 가지로만 계속 그걸 쓰면
그러면 이제 그게 질병이 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지. 그 아까 제도랑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매뉴얼화된 그것만을 계속 내가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역량이나 어떤 다른 감각들이 계속 무뎌지고 그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다른 어떤 국면들을 맞이했을 때 그때 이제 나는 되게 그쪽에는 무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무의를 이제 하려면 그냥 습성의 고정성을 깨는 거다. 내가 먹는 이제 이게 되게 신체적 차원에서도 내가 그냥 먹는 거 바꾸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고 내가 하는 어떤 행동들을 바꾸는 게 그 이제 그런 배치들을 바꾸는 습관을 바꾸는 그 오히려 그게 무인 거잖아. 내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그 행위가 그게 무의라는 것도 신기하고. 맞아. 그게 어쨌든 이제 예측 불가능한 이 시대를 사는 그거의 어떤 양생술로서 되게 진짜 잘 맞는다는 생각도 더 들어요. 필요한 것 같긴 해. 진짜 예측이 너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계속 국면이 바뀔 때 거기에 얼마나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가.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이 미수다의 게스트가 2명이 나온 건 사상. 처음이었는데 어땠나요? 그 하긴 보라 언니는 전 두 번째입니다. 맞아요. 그 서영이의 소감을 저도 들으시죠. 2번째예요. 서영이는 아주 짧게 한 번 나왔었어요. 나온 적은 그때 있었어. 근데 게스트 여러 명이었는데. 그때 근데 완전 미수다라. 미수다는 아니었고 밑줄과 백수다에서 아주 짧게 맞아요. 어땠나요? 되게 즐거웠고요. 뭔가 라디오에 좀 왔다 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좋네요. 끝인가요? 네. 좋았어요. 보라 언니는 어땠나요? 원래 제가 한번 그 전에 다른 세미나를 했었던 원데이 세미나에서 읽었던 책이어가지고 그때 읽고 다시 읽었는데 다시 읽으니까 또 되게 또 안 보이던 데도 또 보이고 이게 읽고 나서 제가 뭐 좀 영향 받았던 것들 일상에서 그런 거 위해서 다시 읽으니까 또 되게 다르게 읽혀서 너무 좋았고 친구들이랑 또 각자 어떤 지점들이 인상 깊었는지 이런 거 듣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책이 너무 다시 읽으니까 또 읽고 싶어지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읽어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시대에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인 것 같아요. 계속 생각해볼 거리들도 너무 많고 이게 또 일상에서 내가 적용해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몸 공부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맞아요. 되게 많이 하게 되는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다음 밑줄거 수다로 또 만나요. 안녕.